성공 투자를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 두 번째는 관찰을 섬세하게 하는 그런 능력, 마지막으로는 무슨 신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기업을 내가 알게 되면 그거를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통해서 증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4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 비중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은 그 4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고 또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한때 리서치 분야 최고의 권위자였고 지금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이남우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오랫동안 필드에서 뵀었는데 최근에 어디가 계신가 했더니 지금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신촌에 있고요. 예. 2016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홍콩에서 노무라 아시아 지역 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연대에서 저같이 실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강의를 좀 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학생들 취직이 좀 어려우니까 진로 같은 거 이제 상담을 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지금 국제대학원 소속 객원 교수 겸 이제 경력개발센터 고문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국제대학원 하면은 지난해인가요?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입학해가지고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러니까 제가 소속된 데는 이제 국제학대학원 석사과정이고 저도 언더우드 국제학부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제 거기에 신입생으로 이제 작년에 엔젤리나 졸리 장남이 입학을 했었습니다. 아, 예. 원래도 수준이 있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겠지만 안젤리나 졸리 장남 때문에 더 회자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외국인들 비중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은 한 80% 이상이 외국 학생입니다. 그래서 60개국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한국에 대한 관심, 호기심, 그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내고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생긴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미국식 IB 리버럴 아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 많고 거기는 이제 영어가 아주 유창한 내국인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해외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닌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기 이제 언더우드고 지금 가르치시는 데는 국제대학원인데 외국인이 80%. 다 영어로 이제 강의하시는 거죠. 워낙 그 분야 이쪽 전문 지식도 갖추셨지만 또 영어도 당연히 잘하실 테니까. 이제 제가 한참 뵀을 때는 메릴 린치 서울 대표셨고 아태 지역 대표도 하셨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이제 과거에 그렇게 활약하셨고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투자 관련 강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주식 관련 책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모셨는데 어떤 계기로 또 책은 내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에서 이제 3과목을 가르칩니다. 재무 분석, 산업 분석, 기업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제가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이론보다는 이론을 실제 어떻게 월가에서는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러한 이제 좀 실무 중심의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는 좀 쌓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가을에 마침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간이 좀 많아졌죠. 수업 말고는 모든 약속이 다 취소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한 4달 정도 바짝 좀 그 집필을 해서 한 2, 3주 전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네. 요즘 주식을 포함한 그 재테크 서적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저도 기사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 네네. 교수님 책도 반향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워낙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뭐 아주 생각처럼 뭐 빅히트는 아닌데 그냥 꾸준히 수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위에 뭐 책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가 산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 40, 50대 동료나 이제 후배들한테 책을 주면 뭐 부인이 이제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자식분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요즘 중고생들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읽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70대, 80대 된 어머니가 책을 읽으셨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한국의 주식 문화가 광범위하게 전 국민 투자 그 어떤 시대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부모가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그 계좌를 터준다는 얘기도 뭐 들리고 그러던데 저희 최근 저희도 이제 경제 채널이고 그 주식 프로그램 비중이 좀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 50대를 비롯한 여성분들 시청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교수님은 그 아까 이제 3가지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식 투자 입문 강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최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상황이 그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한동안은 우리 그 경제 수준이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 금융 문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근데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시면서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그 약간 좀 과장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되게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중장년층은 신문을 되게 열심히 읽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고 상당히 지식도 많은데 다만 문제점은 체계적으로 그 정보를 내가 투자에 활용을 하고 가령 이제 투자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뭐 재무 과목도 또 교수님들이 그걸 또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으세요. 뭐 효용 뭐 이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시지만 근데 자기가 복리로 수익률을 주식 투자건 부동산이건 주식이면 배당까지 감안하고 부동산이면 임대 수익까지 감안해서 이제 그런 거를 가령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안 돼 있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지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이론보다는 실전에 약하다. 그러니까 좀 숫자에 약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둘 다 위험 자산인데 물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특히 주식은 경기 사이클과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경험을 쌓고 좀 경험 많은 선배들, 부모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걸음마 단계를 저희가 이제 한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주식시장만 보면 우리가 동학개미를 또 스마트 개미라고 또 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파이어족 뭐 이래서 뭐 2030 때부터 이렇게 빨리 재테크를 해서 뭐 은퇴를 빨리 하고 또 새로운 뭐 이모작, 삼모작을 하겠다 뭐 이런 파이어족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좀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10대건 20대건 일찌감치 상장 기업, 특히 이제 블루칩 기업의 장점.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제 길게 성장하는 그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결국 기업의 성장이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데 예. 그런 장점을 시장 경제의 꽃이죠. 상장 기업이 이제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꺾일 때는 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해서 그 경기의 변동성, 시장의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길게 내다보고 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리스크 관리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네. 다루셨다 그 예.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령 3종목을 들고 있어도 2종목이 각각 한 20-30% 수익이 나도 예. 나머지 종목이 50%가 빠지면 결국 돈을 전혀 그렇죠. 못 버는 거니까. 근데 예. 그런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그런 좀 치밀함, 이제 그런 것들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이죠. 예. 네. 그런 노하우를 조금 이따 좀 알려주시고요. 최근 이제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작년 이제 소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폭락했다가 네. 이내 이제 뭐 폭등 장세로 이어져 왔고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등락은 있고 뭐 정확하게는 보합권 장세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장세는 좀 아직은 유효하잖아요. 네네. 지금 장세 수준 뭐 네.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국내 이제 언론이나 이런 그 웹사이트를 보면 이제 지수 3,000에 되게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3,000이 무너지면 이거 큰일 났다. 그다음에 이제 3,000을 또 다시 뛰어넘으면 이 장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3,000 자체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항상 30년 동안 매크로보다는 버텀업에서 기업의 이익을 항상 그 초점을 맞췄거든요. 결국 주가라는 건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거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 이익을 놓고 보면 올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기업 이익이 많이 회복이 되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소위 실적 장세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미국 같은 데도 두 자릿수 뭐 한 10에서 15% 이익 성장을 기대를 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보면 그런 거 보면 작년은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였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이제 그 경기 그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기 회복,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이익의 회복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시장 자체는 좀 지리한 양상이지만 기업들이 그래도 견조하게 주가들이 버티는 걸 보면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 반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탄탄하게 그 바닥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로 끌고 왔다면 이제 뭐 어느 시점에 아니면 지금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제가 그 모두의 그 말씀드렸던 그 피터 린치의 단계로 보면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투자가들의 요즘 성향이 워낙 다양해서요. 뭐 그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가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실적을 이제 조금 더 그 체감화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주가의 수준은 미국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한국도 이제 기업 이익이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 단계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가지만 결국 내년 후년까지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 아직도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책 제목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좋은 그렇죠? 네, 좋은 주식, 나쁜 정확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네네. 그러면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식의 이제 4분법을 좀 책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조금 이제 화제가 됐던 그 타이거 펀드, 우리 이제 그 저랑 옛날 동료고 뭐 친구였던 그 빌황 씨가 근무했던 이제 타이거가 90년대는 전 세계 헤지 펀드의 이게 지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로스가 있고 타이거가 있어서 이제 양대 산맥이었는데 그 제가 근무했던 회사 그다음에 이제 저랑 아주 같이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타이거에서 처음 한국 투자했던 그 파트너 RJ라는 분이 제 책에도 이제 글을 한 뭐 자기 경험담을 한 7, 8장 적었는데 실제 타이거가 이제 많이 사용하던 그 분류법입니다. 이제 전 세계 주식이 많은데 항상 그 투자라는 것은 복잡한 현상, 그게 결국 정치, 산업, 기업이 다 반영이 돼서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전 세계 주식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의해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나뉘고 결국 기업 이익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거버넌스가 좋냐, 뭐 이익 마진이 좋냐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 그 상대적인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빠질 것 같으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나쁜 주식, 나쁜 기업, 좋은 주식, 나쁜 기업, 나쁜 주식. 이제 그렇게 4분법으로 한국 기업들도 다 나눌 수 있고 전 세계 주식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 지금 제일 좋은 그 레벨인데 분류인데, 네네. 그게 국내 시장에서는 뭐 이게 퍼센티지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다? 그 전 세계에서 그 주식을 기업을 놓고 볼 때 이제 한국은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내수가 이제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특히 작년엔 인구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에서 참 겪는 애로사항이 대형주 중에 성장을 하는 기업이 참 드물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진짜 블루칩인데도 계속 이익이 증가해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데는 뭐 삼성전자가 아직도 8만 원대면 당연히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고 외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뭐 대표적인 게 아마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뭐 아주 우수하고 주가도 상승력이 높고 그래서 나머지 뭐 한국에서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 몇 가지 더 꼽으려면 뭐 네이버 같은데 네. LG 생활건강 뭐 이런 데들은 믿고 편안하게 3년, 5년,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책을 보면 그 지금 가르치시는 그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강하고 뭐 실무에서 좀 약하지만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직접 학생들한테 이렇게 던졌던 질문들 가운데 틀린 걸 중심으로 이제 책에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 무엇이냐? 네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럭셔리 명품.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답했고 또 팩트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투자의 가장 기본은 이제 좋은 기업을 고르는 건데 그 기업이 좋은 업종에 속해 있어야지 장기적인 성과가 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업종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명품, 럭셔리 산업. 근데 이제 저희 보통 학생들은 그리고 일반 그 독자나 이제 제 주위에도 물어보면 당연히 반도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갖는 의미가 가장 큰 산업이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어서 그런데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두 업종을 더한 거에 곱하기 2를 해도 자동차 산업보다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랑 스마트폰은 각각 한 산업 규모가 한 400조, 500조 원쯤 되고 자동차 산업은 그것의 한 4배,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조 달러가 넘거든요. 네. 1년에 한 9천만 대 자동차가 팔리는데 평균 단가가 한 2만 5천 불쯤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큰데 현재는 이 경쟁이 심화가 돼서 자동차 산업 자체는 이익을 잘 못 냅니다. 평균 한 5%밖에 못 내는데 워낙 업이 크고 결국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자율주행으로 가면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니까 그래서 뭐 아마존, 구글 모든 미국의 대기업 내지 그다음에 중국의 그런 뭐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데도 다 플레이어들이 많아진 거죠, 지금. 이 산업이 워낙 커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알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던진 질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연세대 학생도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대로 예.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 경기 민감주는 어떻게 매수해야 수익이 극대화될까? 이제 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을 때, 높을 때, 또 그리고 장기 소유할 때 수익을 아예 또 내기 어렵다. 뭐 이런 네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주로 답변이 나왔고 또 사실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경기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산업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최근에는 이제 부상하는 배터리도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조 단위로 하고 그것에 따라서 뭐 좋은 성과도 있지만 그 제품 가격도 많이 변하고 감가상각이 있어서 그 이익의 그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익의 급등락이 심한 산업이어서 되게 이런 업종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잘 아는 그 프레임워크를 되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항공산업을 예를 들으면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인데 2, 3년 돈 벌고 그다음에 사이클이 꺾이면 2, 3년 적자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항공산업은 빚을 가지면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빚이 많으면 이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어떤 때 투자를 해야 되면 적자를 내고 아니면 적자가 아니어도 아주 이익이 안 날 정도로 어려울 때 그때는 실제 적자가 나서 퍼가 없거나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퍼가 높습니다. 퍼가 뭐 100배, 200배 되는데 그 당시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피크, 기업 이익이 피크 몇 년 후에 갈 때는 이익이 몇백 배가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실제 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니면 그 바로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죠. 실제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봐도 과거 사이클에 보면 바닥에 사서 2018년에 어닝스가 기업 이익이 피크였는데 실제 주가는 2017년 말에 피크를 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그 방법으로 펄을 적용해야지 경기 민감주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뭐 오류 틀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세계적인 기업 애플,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기업이고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 투자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애플과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쯤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은 2조 달러가 좀 넘으니까 한 4배에서 한 5배쯤 되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은 삼성전자라는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기업이 적정한 주가에 저희가 아무 때나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를 지난 10년 동안 보유한 분은 매년 배당을 계속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년 16% 수익을 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10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한 분은 지금 그 돈이 4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엄청 좋은 기업인데 애플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기업이어서 시가총액이 한 너댓 배 차이 나는데 삼성전자 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좋죠. 근데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조금 이제 거버넌스가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이제 재벌 기업에 대한 대체적인 외국 투자가 국제 투자가들의 시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대비 좀 여류인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배당을 증가시켰고, 하지만 애플 대비는 조금 2% 부족하고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은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매년 30조 원 이상을 하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시장은 월간은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애플은 제품을 기획하고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자기가 만들고 제품 판매는 그거 자기가 하거든요. 그 대신 설비 투자는 자기네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최근에는 그 구동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칩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단순 제조 같은 거는 대만 폭스콘에 맡겨서 그 중국 본토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결국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다 아웃소싱을 하고 이제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애플 CEO인 팀 쿡이 한 7, 8년 전부터 주주 친화 정책을 캐피털 리턴 프로그램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지난 3년간 각각 70조 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을 하면서 야, 애플은 뭐 진짜 버는 돈 이상을 주주한테 확실히 돌려주는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워낙 좋은 회사인데 애플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이익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어서 이제 시총이 그렇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 측면에서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좀 두각을 나타냈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네, 최근에 뭐 배당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뭐 3년간 약속한 걸 지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다루신 게 그 우리 소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 건가요? 제가 아니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슬라를 처음 탄 게 2015년에 홍콩에 있을 때 이제 친구가 테슬라를 몰아서 탔는데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뭐 대단한 자동차구나. 뭐 앞에 엄청난 화면도 있고 기계가 아니고 이제 전기 컴퓨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실제 그 3년 전쯤 테슬라를 사서 저는 경험을 해서 야,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고 그 이상의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디 자동차 부품회사 사회이사를 했는데 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 오너분들도 테슬라를 평가절하던 시절인데 저는 뭐 전기차 시대는 이미 열리는 게 확실하고 거기에 뭐 압도적인 리더십이 있는 건 맞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가인지 나쁜 주가인지 상당히 이거는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밸류에이션을 보면 퍼가 100배가 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이 이거는 좀 확실하게 보이는 또 모델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서 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자. 그래야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놀라지 않을 거다. 근데 뭐 실제 최근에도 보면 주가가 900불까지 갔다가 한 6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급등락을 또 보이기도 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뭐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그 성별로 그 주식 그 성향, 투자 성향을 판단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또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제 책에 조금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 이제 주립대 교수님들 연구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장기간 그 남성과 여성의 이제 주식 구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여성 투자가의 수익률이 남성보다 1% 이상 높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쌓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보면 그 작년에 이제 여러 증권사가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NH증권이 작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신규 계좌를 개설한 남성, 여성을 이제 연령별로 분류를 했는데 가장 성과가 높았던 데가 여성 4, 50대 26% 플러스 수익률이었고 가장 나쁜 그룹이 남성 20대 여기는 4%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남성은 그 특징이 그 내가 이 주식을 잘 알아.
내가 이거 그 적정 주가도 잘 알아.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매매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해보면 실제 구체적인 주식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학교니까. 근데 느낌상 질문하는 거 보면 이 친구들이 트레이딩을 매매를 많이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분들은 그 피델리티 그 회장님이 이제 그 자기 또 그 회사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여성들은 주식을 오래 한 분도 나는 주식을 잘 몰라. 겸손하고 오픈된 마인드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매매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여성분들 중장년층이 수입 높았던 이유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걸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서 그 주가 올라간 부분을 다 이제 인조이 하신 거죠. 예. 어쨌든 성별 차이는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이게 좀 참고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성공 투자를 위한 조건, 뭐 나름대로 몇 개 이렇게 그 정리하신 걸 봤는데 어떤 기준이 중요한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관찰을 섬세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 2 그런 지적 호기심 관찰을 바탕으로 무슨 신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기업을 내가 알게 되면 그거를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본 제품 서비스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는 게 그 실수를 줄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한데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내가 경험적으로 야,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다. 이 회사는 지금은 주가가 좀 비싸도 그렇게 제품의 경쟁력이 뛰어나니까 좀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주가가 이제 되면 내가 사야지. 이제 그런 내가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서 그 정보나 판단에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면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대, 20대. 그러면 내가 하는 게임, 내 친구들이 하는 게임 중에 뭐가 어느 회사의 게임이 잘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해외 게임도 정보가 비교 우위가 있을 거고 또한 게임에는 요즘 뭐 엔비디아 같은 그 그래픽 프로세서도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게임기가 파워풀해질수록 야 이게 엔비디아가 필요하겠네. 이제 그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위에 일어나는 거를 갖고 관찰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체험적으로 얻는 걸 적용하는 게 가장 실수도 줄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성투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남들이 좋다고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할 게 아니고 본인이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경험까지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미국 시장에 이제 저희가 그 소위 동조화가 지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도 미국 국채금리 이제 상승 그 여하에 따라서 미국 지수가 움직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그 바로 미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소위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좀 뭐 불안감들이 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뭐 계속 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교수님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지금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5가지입니다. 기업 이익의 성장성,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 그다음에 기업의 거버넌스, 금리, 그다음에 이제 빚이 있는 기업은 재무 구조. 그래서 이제 금리도 되게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고 낮추는 그런 개념이니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우려가 되고 금리가 조금 올라온 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제 국내도 이번 주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된 것처럼 미국도 몇천 불씩 그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모든 개인한테
뭐 1,000불, 2,000불씩 지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들은 또 작년에 많이 셧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만큼 지금 물량을 공급을 못 하니까 이러한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인 그런 조금 가격 상승 압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좀 일시적인 것 같고요. 21세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중국 같은 데도 이제 경기가 중장기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되고, 그래서 성장의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유통 이런 그 IT 혁명은 계속 되면서 시장의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게 제거가 되면서 결국 뭐 디플레까지는 아니어도 안정적인 물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뭐 2%를 넘지 않는 한 뭐 그렇지 않을 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보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거를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다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출렁임은 있겠지만 뭐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FRB 파월 의장이 뭐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현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해도 시장은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은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크게 그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투자가들이 이제 주식을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악재나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조금 이제 파니까 이제 수급이 조금 불안한 그런 면은 있겠죠. 네. 제가 미국 시장 이제 미국 경제 상황과 뭐 시장을 뭐 여쭤본 겁니다만은, 미국 지금 서학 개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미국과 이제 중국이 이제 주 대상인데, 그런 해외 주식 투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겁나서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자나 후자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 시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파는 것도 넌센스고요. 거꾸로 이제 최근에는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무조건 부동산을 하면 안 되고 한국 주식을 사라.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데이터를 갖고 그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아니면 그 이상을 봐도 미국 주식은 지난 10년간 연 총수익률, 배당까지 감안한 게 지난 10년간 연 14%, 그다음에 지난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연 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 들고 있거나 좋은 종목을 들고 있었으면 10% 이상 수익을 냈는데, 한국은 불행히 우리나라 주식은 연 한 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하지만 연 16% 동기간 올랐던 삼성전자를 빼면 우리나라 주가는 연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뀔 수도 있고 거버넌스가 바뀌어서 시장이 단계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해외 투자를 좀 많이 늘리는 게 높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지난 10년 데이터, 15년 데이터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한국 주식보다는 성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도 하고, 부동산은 장점이 레버리지니까요. 주식은 절대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주식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애국심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과가 좋고 안정적인 데 투자해서 나의 재산을 증식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국내 주식만 하는 분들도 외국 주식으로 조금 다변화시킬 그런 명분은 확실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다시 리스크 관리로 돌아가서 좀 이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더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아까 성공 투자 조건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고, 빠질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업이나 업종을 분석하고 연구를 좀 하시고서 이제 투자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는 면도 파악을 하지만, 거꾸로
그 종목을 기업을 투자할 때 리스크가 뭐일까? 1, 2, 3, 4, 5를 내가 항상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아서 퍼가 과다한 게 첫 번째 리스크.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개인의 리스크. 3번은 전기 충전소가 충분히 빨리 정부가 만드는 거가 이제 지연이 됐으니까 그게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고민하고 훈련하는 습관이 되면 조금 주가가 빠지고 그래도 내가 뭐 이런 그 리스크는 알고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훈련이 반드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또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또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수님이라면 이제 단기 투자는 뭐 제가 여쭐 수가 없을 것 같고 한 뭐 1년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느 분야를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뭐 종목은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논란이 있지만 지난 10년, 20년 동안도 제일 고속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분야는 이제 IT와 바이오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는 좋은 종목을 검증된 것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뭐 한국의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 검증된 기업,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가장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하고 리스크가 빅테크 중에 가장 적은 데가 저는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을 장기 투자를 하면 주가의 부침은 있겠지만 1년뿐만 아니라 3년, 5년을 좀 내다보고 길게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업종 여쭤봤는데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상화폐 쪽에는 혹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은 뭐 투자 여부를 떠나서 관심은 당연히 가지시겠죠. 그러니까 뭐 저도 조금씩 자료도 읽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블록체인 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가상화폐를 이렇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이제 영어로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을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평가할 자신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저는 뭐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가 시장 안에 주식시장 안에서도 있지만 또 큰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뭐 가상화폐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뭐 가능하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정보나 분석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는 쪽에서 투자라는 게 유리한데 저는 가상화폐는 저는 비교 우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해안을 제가 드릴 것도 없고 저 자신도 그쪽에 뭐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 책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결국은 이제 좋은 투자 습관을 길들이고 또 좋은 주식을 골라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통해서 투자에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뭐 쓰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그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 더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 그 우리 또 계획하고 계신 것도 아울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그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초조하게 그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길게 생각하고 좋은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추종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해서 이제 높은 가격에 잡지 말고 뭐 꼭 그 지금 안 사도 되거든요. 돈이 생기신 분은 이제 기다리면 또 주가가 항상 조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학교에 몸을 담고 있지만 계속 뭐 당분간은 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나라 투자가 정석으로 길게 보고 결국 그 투자가들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게 이제 그러한 교육
네.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시간을 좀 쏟고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학교에서 이렇게 부학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쪽은 뭐 당분간 하시면서 네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그 투자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모색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네네. 이번에 이렇게 그 서적을 또 발간한 것을 계기로 또 그런 쪽에 이렇게 속도가 좀 붙겠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좀 아니요, 뭐 구체적으로 뭐 정한 건 아닌데 이제 그 뭐 그런 저와 비슷한 연배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 대부분 한동안은 이제 그 당시 뭐 가장 최고의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인데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항상 쉽고 좀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좀 하는 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그런 뭐 실전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교육 관련해서 더 좀 확장적인 내용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화되면 또 한번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교수로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남우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